안녕하십니까. 마키아벨리 시간입니다. 중요한 정치 현안을 전문가와 함께 직접 분석하면서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체포동의안 전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현근택입니다. 바쁘시죠? 네, 제가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김용 변호인 맡다가 본인 이제 재판 예. 넘어갔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 네. 이제 수사가 이제 막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에도 수사했고 내일도 아마 하루 종일 수사할 것 같아요. 네. 입회하고 있으니까 그 두 부분이 조금 바쁘게 되고 있습니다. 뭐 이화영 전 의원 수사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요. 지금 그 예. 전에 이제 기소된 게 뭐 법인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직원 월급 채용해줬다 예. 요걸로 기소됐잖아요. 근데 예. 그게 뇌물죄였거든요. 예. 근데 그거의 대가가 뭐냐? 그게 이제 대북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거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재판 과정에서 뭐 대북 사업을 어떻게 했느니 뭘 도와줬니 얘기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동일한 수사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수사를. 근데 사실은 이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거는 뭐 외국환관리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 위반이라 수사하고 있지만 형식은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북 송금 문제를 수사하고 있죠. 예. 대북 송금 문제가 이제 별건으로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렇죠. 들어와 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그쪽도 이제 양쪽의 주장이 다릅니까? 아니면은 김성태 씨가 실제로 검찰에서 진술을 바꾸어 버리는 바람에 좀 더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까? 김성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일단.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언론에 그동안 난 뭐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네. 공간에 이런 얘기 진술한다, 이런 진술하가 거의 실시간으로 다 나왔어요. 네. 본인 진술이.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내려고 했던 돈이 아닌데 뭐 행사비도 원래 2억 보태줬고 나중에 뭐 스마트팜도 한 500만 달러 대신 내줬고 그 다음에 뭐 방북 대가로 뭐 300만 달러 대신 내줬다 이건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예전에 보도에 보면 김성태 회장이 2013, 14년에도 주가 조작으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보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주가 조작이라든지 전환 사채를 많이 이용했어요. 네. 시비를 이용해서 주가를 많이 띄워왔는데 결국은 거기에 이 대북 테마를 이용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을 갖고 있죠. 예전에 네. 국정원 그 문건도 보니까 보도가 됐었는데 작년에 한 1,000만 달러 정도로 북한에 지원한다. 그래서 뭐 광물, 히토류 뭐 얼마만 수입한다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주가가 엄청 뛰었어요. 네. 주가가 뛰었는데 어떤 언론 분석에 보니까 나노스로만 한 2,100억, 광림으로 한 400억, 그다음에 계열사가 한 쭉 7개 정도 되는데 쭉 합쳐보니까 한 2,900억 정도 벌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800만 달러를 한 800만 달러를 지원했다 해도 대북 송금했다 해도 1,200원 계산해도 한 100억에서 110억 정도예요. 북한에 준 돈은 100억에서 110억 정도인 거고 자기가 실제로 주가 조작으로 번 돈은 한 3천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엄청나게 남는 장사를 한 거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결국에는 이제 자기 사업 키우고 돈 벌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테마를 쓴 것인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그렇죠. 뭐 위해서 뭐 돈을 썼다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네네. 얽히면서 네. 어쨌든 변론하시면서 상당히 힘은 드시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검찰이 이미 그 프레임을 짜놨기 때문에 예.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네.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그다음에 네. 김성태나 뭐 방영철이나 안부수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김성태가 이제 기소가 됐잖아요. 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그러면 이제 막 나눠서 주가 조작해서 돈 벌었으니까 그 주가 조작했네. 그걸로 기소하지 않고 네. 공시의무 위반. 예. 예, 전원 사채할 때 뭐 이자율이라든지 뭐 담보 제공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공시를 잘못했다. 네. 근데 공시 잘못은 처벌이 아주 가벼워요. 가볍고 뭐 과태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과태료예요. 예. 근데 예를 들어 주가 조작으로 기소돼서 유죄받으면 예. 돈을 다 몰수해요. 이익금을.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기소하냐 마냐가 제가 보기에는 이 쌍방울 사건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제 검찰 쪽에서는 그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가 조작 빼주고 예. 공시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등기부등본상에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안 해놓은 가지고 이제 과태료 처분 정도 할 테니까 실제로 북한에 간 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그렇죠, 아예 그렇죠. 미리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그렇죠, 하라. 그렇죠. 또 본인도 그게 이익일 것 같으니까 그 진술로 이제 지금 몰아가는 것 같아요. 예. 이화영 이제 전 부지사를 어쨌든 연결시켜 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볼 수 그렇죠. 있는 예. 거죠. 그때 공시라는 건 우리가 이제 다트, 예. 이제 그 금감원이 아니죠. 증권거래소 예, 예. 공시하는 거 있죠. 이제 그런 예. 공시들이죠. 예. 그렇게 몰아가는데 결국은 이제 3인성호라 그러잖아요. 네.
지난주에 대질을 할 때도 4명이 이렇게 대질을 했는데 3명은 똑같은 말을 해요. 네. 한 사람은 아니라 그러고 완전 분위기를 완전히 그렇게 몰아가고 있죠 지금. 네. 자, 어찌됐든 이제 이 사건도 뭐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눌 것은 민주당이 이제 체포동의안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 어떻게 네. 하느냐 네네. 이렇게 되고 우리 오늘 방송이 올라가는 시간이 아마 저녁 10시에 네네. 올라갈 텐데 지금 오늘 오후에 그렇죠.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열고 네네. 지금도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을 네네. 것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오후 3시에 의총을 했다 그러고요. 네, 예. 그다음에 지금 아마 130명 정도 참석한 것 같은데 네. 대체로 이제 분위기는 이제 뭐 이게 당론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자율투표로 하지만 아마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설명했을 것 같고 예. 그동안 또 뭐 의원들이나 뭐 지역위원장들한테 다 편지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걸 설명할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 당원들이나 아니면 뭐 의원들 비슷할 것 같아요. 결국은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고 공정하고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럼 뭐 정당하게 뭐 가서 뭐 재판 받고 하십시오 아니면 수사 받으십시오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다 알잖아요. 이게 사실은 1년 반 동안 대장동 얘기 제가 보기에는 대선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죠? 네. 그때부터 계속 뭐 이재명 돈 먹었다, 이재명이 돈 안 먹을 수 있느냐, 저렇게 뭐 5천억 조 단위로 벌었는데 왜 돈 안 받았겠냐 이 얘기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근데 1년 반 수사해서 이번에 뭐 150장 내용 구속영장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없잖아요. 다 네. 이제 배임. 뭐 배임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게 애매한 거거든요. 네. 수익도 배임액도 뭐 한 600억 했다가 1,800억 했다. 지금 이제 5천억까지 늘어났잖아요. 네.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른 거고. 뭐 제3자 그 FC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혐의도 그렇고. 제1야당 대표가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네. 증거인멸 하도 없으니까 무슨 의원이 무슨 면회 간 것까지 이제 증거인멸을 하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 아마 부당한 수사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게 몇 가지 대목이 있는데 하나하나 나눠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네. 전망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론으로 이것을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일찌감치 좀 결정을 해놓고 네. 자유투표로 가자 이렇게 했으면 좀 깔끔할 것 같은데 당 내에서는 그렇게 못할 만한 사정이 좀 있습니까?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예. 이거를 부결로 당론을 정할 경우에는 민주당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여론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방탄국회, 방탄 예. 민주당 이게 이렇게 갈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아마 노웅래 의원도 자율투표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불체포 특권이 어찌 보면 헌법상 특권 권리이기 때문에 네. 개인이 포기하고 말 권리는 아니에요. 네. 개인이 내가 뭐 안 받겠다는 건 아니고 법 제도상 권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론은 좋지 않은 건 맞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방탄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씌울 거고 그런다 본다 그러면 아마 당론으로 정하기보다는 자율투표로 맡기되 의원들한테 직접 설득하는 방식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게 아마 노웅래 의원도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예를 들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그냥 자유투표로 가자 이렇게 해서 당 내부의 분위기가 그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오히려 방탄이라는 것에 대한 좀 부담도 줄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것은 네. 처음부터 왜 이걸 자율투표로 그냥 가버리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좀 있다 이런 당론으로 이야기를 이제 정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말씀하신 당론으로 해야 무조건 된다.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네. 수사 자체가 부당한 수사이고 검찰의 네. 기소 내용이 사실과 너무 다르고 거기다가 이게 억지 춘향격으로 끼워 맞추는 게 있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당론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검찰의 폭거를 어떻게 용납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일리는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저도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부결 당론으로 정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마 일부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예. 뭐 조홍천 의원 이런 분도 당론 부적절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 찬성할지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비명계라는 분들도 그렇고 당론을 정했을 때 굳이 내가 그러면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네. 밝혀지진 않아요. 예. 그럼 최대한 그분들을 어느 정도 좀 배려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 그러면 이제 자유투표 한다는 것은 뭐 오늘 오후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적어도 내일 아침 정도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율투표 예, 쪽으로. 자유투표로 이제 네네. 가고 이재명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본인의 나서 억울함을 설득하는 호소하고 식으로. 네. 이런 것이고. 이 정도 하면은 뭐 당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야 되지 저는 않습니까? 뭐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도 노웅래 의원 때도 사실 노웅래 의원이 굉장히 곤란에 처했던 게 그 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집에서 이제 뭐 돈다발 이렇게 사진 나오면서 아 이거를 우리가 부결해도 되나? 뭐 이런 예, 예. 생각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은 가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노웅래 의원이 직접 다 설득을 한 거예요. 네. 161표가 나왔거든요. 예, 예.
그때도 정의당 똑같았어요. 찬성표 던지겠다 그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다 참석을 안 했지만 그때 뭐 한 찬성이 91표, 기권이 오히려 9표 나왔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기권 나온 분들도 좀 이유 있게 봤어요.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이 그렇게 집에서 돈다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 정도 나왔다 그러면 저는 노웅래 의원보다는 훨씬 더 나온다라고 보고 네. 저는 뭐 이탈표를 지금 일각에서 지금 국민의힘 115표, 정의당 6표, 조정훈 1표 하면은 28표가 나와야 된다는데 네. 뭐 그 정도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뭐 161표 이상 나온다. 160에서 169 사이요. 165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뭐 정치적으로 보면 네. 이제 몇 표가 기준일 것 같습니까? 이재명 당 대표가 억울하다라고 네. 하는 기준을 정할 때 169표로 보는 것은 좀 부당합니까? 최소한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당에서 뭐 당론 말씀처럼 정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억울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이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저는 부결에 던지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몇 표라도 나오면 분명히 아마 언론에서도 그 부분 주목할 것이고 특히 이제 검찰이 주목하겠죠. 네. 검찰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통령실 인터뷰도 보면 뭐 다음에 또 할 거다 예고를 해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전초전인데 물론 다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에 할 거는 혐의가 별로 없다. 지금 네. 뭐 쌍방울, 뭐 백현동, 정대동 나오지만 대장동이나 성남 FC만큼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뭐 민주당 의원에 참석하는 의원, 암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수만큼은 저는 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9서 이제 네. 9표를 넘어갈 경우에는 네. 이재명 당 대표가 부당하게 구속영장 그렇죠. 청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네. 국회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네. 그 면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명분을 정치적인 뭐 그렇죠. 명분을 얻었다고 볼 수 있죠. 얻었다고 네. 보시는 거고요. 어쨌든 그건 뭐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체포동의안 표결은 날짜가 여야가 완전히 합의가 됐습니다. 27일 날로 이게 된 걸로 알고 합의가 있습니다. 됐고, 네. 근데 그날 어쨌든 이제 표결을 하면은 그렇죠. 가부간의 결정이 날 것이라는 것이고요. 좀 불편한 질문을 좀 드리면 네네. 이제 이번에 그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당 내에서 뭐 김혜영 전 의원이나 네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네.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형식 논리로 보면 상당히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지금 오히려 검찰 수사를 정당화시켜주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일련의 이제 행보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본인의 뭐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정치를 뭐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니까 발언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북콘서트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지금은 그냥 단순히 당내의 어떤 분쟁 상황이 아니라 이제 검찰에 그러면은 수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정당하다고 보는 거냐 그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럼 당신이 이렇게 뭐 수사를 받고 있는 어쨌든 야당 대표였고 야당 대표이기 이전에 이제 대선을 경쟁했던 사람이고 차기 뭐 대선 유력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대선에서 경쟁했던 패배자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를 하고 반드시 집어넣겠다 이런 경우는 저희 본 적이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전 정부를 수사한다든지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질문들이 이제 어찌 보면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하는 거죠. 왜 검찰이 이렇게 가혹한 수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하고 그럼 검찰의 이런 수사는 정당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가서 재판을 받으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부결을 가결시켜야 된다고 보는 건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은 국민들이 뭐 지금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뭐 굉장히 지금 무역 적자도 굉장히 많이 나지만 이거에 다 올인하고 있거든요. 네. 모든 뉴스, 모든 뭐 보도가 다 이걸로 채워지고 있어요. 지금 뭐 북한도 계속 뭐 ICBM 뭐 방사포 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저는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이런 발언들이 좀 아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법률가이면서 네. 이제 뭐 현실 정치인으로서 박지원 전 네. 비대위원장의 이런 이제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 같은 거는 이재명 당 대표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 문제를 떠나서 네. 좀 미숙한 면이 있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대선 때 영입으로 해서 비대위원장을 예. 맡긴 거잖아요. 그거 예. 자체가 어찌 보면 실패작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고 결국은 된 거였는데 그러니까 인사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라든지 사람 보는 눈이 좀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히는 것 자체가 좀 안 맞죠.
그때도 많은 분들이 비대위원 정도는 청년 비대위원, 여성 뭐 맞다 그럴 수 있는데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찌 보면 그냥 이렇게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당대표급이잖아요. 당대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몰랐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 민주당처럼 네. 큰 정당이고 역사가 오래된 사람들이 할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런 큰 이슈가 생기거나 선거 때 그냥 급하니까 그냥 사람 데려다가 그냥 뭘 시킨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도 좀 돌아봐야 되고 그분들의 만약에 조금 뭐 관련된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고백도 좀 필요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솔직하게 박지원 이제 네.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정치인으로 어쨌든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인생 선배이면서 네. 정치권에 몸담은 지 좀 더 오래된 네. 분으로서 조언을 좀 한마디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찌 보면 약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제주 공천 할 때도 좀 뭐 청년 당원이나 비대위원들은 저를 조금 배토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약간 과격하다, 뭐 이런 이미지, 약간 세다 이런 이미지 같은데,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이제 다 돌고 돌거든요. 누군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공격하거나 뭘 하면 그게 나중에 또 다 돌아와요. 말에 뭐 말비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뭐 공격하면 언론이 관심도 가져주고 굉장히 뭐 본인 얘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준 것 같지만 본인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본인도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안 그러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물론 뭐 비대위원장이라는 뭐 어쨌든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분이 뭐 CEO부터 해라 막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본인 스스로 정치 얘기를 해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래도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어찌 보면 여성, 페미니즘 아니면 민주당이 좀 부족한 여성에 대한 이런 것들로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보기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당 뭐 386 물러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개혁하자 할 수 있는데 그걸 한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래도 정당에 들어왔으면 정당에서 활동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당대표 뭐 만약에 안 나가게 됐으면 뭐 여성위원장을 출마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절차를 아니면 그 지지를 받아가면 되거든요. 아니면 청년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내가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당대표 해야지 내 급이 어떻게 뭐 최고위원이나 어떻게 뭐 여성위원장이 되겠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위원장이든 아니면 여성위원장이든 이런 거는 당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비대위원장 그냥 임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출의 과정을 저는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아마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마지노선, 마지막 선은 저는 당론으로 이제 부결할 것이냐 아니면 자율투표일 거냐 이제 이런 정도까지가 원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 내에서 격렬하게 논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봤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은 정치라는 게 늘 살아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불체포 특권이든 아니든 이것은 이제 좀 더 법률적인 부분이고 지금 현 상황이 검찰이나 윤석열 이제 정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수사들이 형평성, 정당성 이런 것들이 없다고 이제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여의도 내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러면 결국에는 이제 자율투표냐 당론으로 반대하는 이제 이 정도가 마지노선에서 그렇죠. 열심히 논쟁을 해야 되는데 네. 좀 선을 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 옳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경험하지만 좋은 이야기, 옳은 이야기도 때에 맞아야 한다. 그렇죠.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박전 전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당원들은 출당하라고 징계하라고 하는데 몇만 명씩 서명하고 있어요. 네, 그냥 네. 안 맞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보수 언론에서 많이 공격하는 게 뭐 예전에 뭐 이제 체포동의안 나 필요 없다, 뭐 이거 뭐 폐지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지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왜냐면 이게 헌법상에 돼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만약에 뭐 체포동의안 안 받겠습니다 해서 받겠습니다 해서 받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말씀처럼 이거는 어찌 보면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 거잖아요. 왕이 막 예전에 우리 17세기에 영국이 뭐 처음에 국회를 만들었을 때 네. 보장해 준 거라서 이런 경우에 딱 맞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어쨌든 구속시키기 위해서 현 정부가 어쨌든 검찰권을 행사해서 탄압하고 구속시키려고 할 때 이게 극명히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게 동의안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가 어찌 보면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거를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국회와 정부 그리고 현 정부의 성격, 검찰이라는 어떤 사실은 뭐 거의 검찰 공화국이라 마찬가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립면에서 본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체포동의안이 이런 경우에 가장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뭐 정치 현장에서 평론 활동을 하다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될 때 뭐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보내는 걸로 네네.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총리가 사인을 하고 대통령이 그렇죠. 최종적으로 제가 네네. 했다는 것이 네네. 보도가 되고 이걸 뭐 전 언론에서 네네. 대통령이 이제 사인했다 쉽게 얘기하면 네네. 이거 보도하는 걸 보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제 그 홍보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은 아마 이제 민주당 지지율을 좀 떨어뜨리겠다. 지금 보면은 뭐 노조 뭐한테 뭐 회계장부 내놔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민주당 이재명 어쨌든 약간 이제 분리작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 내 이런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 걸 계속 키우면 민주당이 약간 이제 깨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영장 청구 최근에 이제 모든 뉴스나 모든 언론이 다 이제 정치 뉴스는 사실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전당대회 어찌 됐든지 간에 전당대회 뭐 천하람이 잘하네 못하네 이런 얘기 나오고 민주당 얘기하면 항상 이 영장 얘기만 해요. 구속영장 얘기 지금 27일까지 계속 하겠죠. 이런 구도가 이제 어쨌든 전당대회가 그렇게 뭐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뭐 뭔가 막 하고 있고 우리는 맨날 민주당은 맨날 방탄이나 하고 있고 이런 구도거든요. 이거 그거의 노림수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절차는 예전부터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뭐 용산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지 좀 쓰러뜨려야 그 다음에 민주당을 좀 갈라치기도 하고 총선에서 본인들이 강력한 야당이 아니라 좀 만만한 야당을 상대해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 그림은 다 거기로 가 있다고 봐요. 그 명확하게 정적 제거를 위한 네. 수사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제거하는 것까지 그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네. 걸 보면 의도는 다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는 진짜 거죠.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야당의 이재명 대표만 일단 뭐 제거하면 기본적으로 야당에 지금 강력한 대권 주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오합 지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오합 지졸이 되면 만약에 총선 때 흩어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갈라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몇 명만 딱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버리면 뭐 반발에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기들하고 뭐 합당도 가능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갈라치기를 해야 아마 본인들 의도대로 이 총선 판을 끌고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이번 체포동의안 이제 과 관련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법부 판사가 실제로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공정성을 잃었다 또는 상실했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것도 만약 기소가 됐을 경우에 정치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실제 하고 계신 거죠. 있죠. 왜냐하면 예. 뭐 이번에 50억 무죄 판결도 보듯이 사실은 이제 서로 핑퐁을 하고 있어요. 뭐 네. 판사는 이제 입증 잘못했다 그러고 검사는 또 어찌 보면 뭐 판사가 무죄했다 그러는데 판사가 또 적절하게 뭐 승명권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거든요. 검찰한테 이런 거 조사해오라고 하든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결국은 이제 판사의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뭐 사법부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뭐 중립적이고 굉장히 공정한 것 같지만 이런 정치적인 사건은 판단하거든요. 본인이 왜냐하면 어떤 판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고법부장이면 대법관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일반 뭐 있으면 법원장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인사권이라는 게 대통령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죠. 그러니까 이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판사가 어떤 성향을 가느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어떤 국민들이 뭐 검찰은 굉장히 수사를 공정하게 해 누구든지 다 똑같이 대하고 판사는 뭐 재판은 아니 검사는 수사를 그렇게 하는데 판사만 그러면 이거 저 판사님은 어떤 판사든지 다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고 다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검사는 이제 실제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뭐 상당 부분 뭐 거의 다 상실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사법부 판사조차도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판결할 수 있다고 이제 하니 오히려 이번에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부분도 실제 기소가 되었을 때 재판 과정에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올지 의심을 갖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승진 제도나 또는 인사권을 대통령실이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판사들이 어쩔 수 없이 기울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일각에서는 야 그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다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당하니까 억울하다는 볼멘 소리를 하지만 과거에도 똑같이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론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뭐 어쨌든 뭐 민주주의 큰 틀이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거죠. 독립성은 판사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재판한다는 거고, 이제 그게 만약에 깨지면 이 근간이 깨지는 거거든요. 예. 그 믿음은 사실은 갖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약간 어찌 보면 예전처럼 승진제도 없어지고 고법에 있는 사람 고법만 있고 지법에 있는 사람 지법만 있고 이렇게는 있습니다만, 판사들이라든지 법조계라든지 기본적으로 약간 보수적이에요. 네. 현재 제도를 좀 지키고 뭔가 거기서 어긋나거나 이탈하거나 이러는 걸 약간 싫어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환수도 하고 네. 그다음에 막 후원도 하고. 근데 이게 그런 적이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보통 판사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뭐 저렇게까지 했지? 그냥 뭐 허가내줄 거면 허가내주면 되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공사하는 거면 그냥 뭐 민간이 하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이제 검찰도 이제 그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기서 정치적인 이득을 봤다, 본인의 치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판사들이 보기에도 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보수적으로 한 얘기는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을 안 가져요. 근데 뭔가 좀 튄다, 뭔가 좀 예외적이다, 뭔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는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말씀처럼 이편 저편을 떠나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법조계, 특히 판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뭐 영장이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넣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방어 논리나 네. 실제로 이제 사법부가 보수적인 원래의 성격 때문에 이제 배임이라고 하는 아주 주상적인 그 죄목을 가지고 재판을 할 경우에 네. 확실하게 방어는 좀 해낼 수 있겠습니까? 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뭐 배임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이게 뭐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네. 땅값과 아파트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도 뭐 성남 근교에 있기 때문에 이게 1차에서는요 미분양이 많이 났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제 따따블 뛰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익금도 확 늘어난 거예요. 택지 분양이나 아파트 분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연에 의한 거거든요. 사후적인 결과론적으로 많이 벌었기 때문에 배임이다. 그러면 사실은 뭐 대한민국 배임 안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다음에 뭐 성남 FC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이제 법조계 뭐 언론에서 보면 성남 FC가 위험하다 막 이러는데, 이런 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FC 뇌물죄로 하면요, 시민구단뿐만 아니라 이제 인허가 하면서 뭔가를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길로 받거나 아니면은 뭐 기부하게 하는 경우 되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되면은 시나 아니면은 이런 지자체에서 뭘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서 저는 뭐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뭐 치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이제 그럼요. 그 기업의 기업도 후원이나 유치하고 유치하고 혜택도 또 줘야죠. 혜택도 주고 그럼요. 그걸 딜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오히려 그럼요. 그것은 그 시정이나 도정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그럼요.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을 네.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제3자 뇌물로 엮어버리는 순간에 대한민국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제 기부 요청이나 또는 네. 지원 요청은 다 이제 그럼요. 범죄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약간 밑에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은 기업을 유치하면 막 길도 놔주고 뭐 세금 혜택도 주고 뭐 네. 일자리도 막 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도 그럼 나중에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네. 지금 이제 성남이라든지 수도권 같은 데는 기업들이 다 오고 싶어 해. 그러니까 성남에 오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 판교 인근인데 이제 벤처 단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좋단 말이죠. 주거 환경이 좋으면. 그럼 다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기업이 올 때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제공해야 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줘. 뭐 예를 들어 길도 해주고 아니면 뭐 용도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줬으니까 그냥 당신이 다 가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환수 방법을 뭐 물건으로 하느냐 길로 하느냐 아니면 뭐 광고로 하느냐 이런 차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득이라는 게 정치적인 이득이라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럼 정치를 잘해야지 국민들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지지를 안 받고 정치적인 이득을 없이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이? 그러면 그건 정치를 하지 말아야죠. 그 우리 상식 안에 있는 거는 이렇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행령을 펴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 경제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고 대신 너는 먹지는 마라. 그렇죠. 돈 안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직권남용이 된다거나 직무유기가 거꾸로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가는 것은 후진국이니까 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럼요. 밀어주고 네.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라. 이런 그럼요. 것들이 지금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럼요. 그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재명 이제 당 대표에 대한 성남 FC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는 과도함을 넘어서 아예 복지부동으로 공무원들이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 일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죠. 최근 성남시가 그 후과를 치르고 있어요. 지금 네. 시장이 뭐 국민의힘 쪽으로 바뀌었지만 공무원들이 거의 안 움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했다가 나중에 적극적으로 뭘 했다가 다 다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아마 이 관료들이 안 움직인 것도 그 영향이 되게 커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뭘 했다가 나중에 되면 이거 다 배임 뇌물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직권남용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공직사회라는 게. 그런 게 전혀 안 보이잖아요.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판단, 정책 판단 부분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의 잣대로 자꾸 들이대기 시작하면 공무원들 일 안 해요. 그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모든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지금 마찬가지죠. 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공무원들 만나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좀 그렇죠. 재량적 행위로 해달라고 했을 때 다 숨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게 누가 손해냐면 국민들이 손해죠. 당연히. 국민들이 손해고 그럼요. 국민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기득권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안 해도 별 영향 관계 없어요. 없는데 맞아요. 뭔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기회를 국가나 행정으로부터 부여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대부분 예. 복지 영역이라든지 사각지대라든지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 그런 부분들은 적극 찾아 나서서 지원을 해주고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안 해요. 왜냐면 내가 괜히 했다가 다치니까. 그러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말씀처럼 대기업, 기득권자 아니면 시장에 지배력 있는 사람 이미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편하죠. 자꾸 와가지고 뭐라고 안 하니까. 네. 불공정 거래 행위도 뭐라 안 하고 불공정 하도급해도 뭐라 안 하고 뭐 비정규직을 뭐 대량으로 막 이렇게 하도급을 줘도 뭐라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원청 업체도 뭐라 안 하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은 좋은 거는 기득권자한테는 좋죠. 근데 힘 없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죠. 그러니까 참 이런 이제 그 정치적 논리로 법적 잣대를 갖다 대고 또 여기에 따라서 특정 정치인이 제거되는 이런 과정이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로 보면 우리 사회가 오히려 뒷걸음치는 이런 이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감한 문제를 좀 더 이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뭐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체포동의안 전국이 펼쳐지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여론조사가 좀 잘못되고 있거나 왜곡됐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예. 뭐 선거 때부터 항상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게 물론 이제 의도성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수치도 잘못될 수 있지만 이제 추세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추세는 분명히 제가 보기엔 민주당은 약간 하락세인 게 맞는 것 같고 네. 국민의힘은 약간 상승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일 수도 있고 민주당은 뭐 이 이제 체포 동의안 문제 계속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민주당의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거예요. 민주당이 스스로 뭘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수사를 해서 소환을 하고 영장 청구를 하고 이게 뉴스를 장식하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면은 안 가면은 구속시킨다 그러는 거고 그냥 가게 되면 또 뉴스가 나오고 영장도 청구하면 어쨌든 우리가 뭐 부결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찌 보면 지탄을 받게 되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 이 정권이 갖고 있는 카드라고 보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만 근데 지금 한간에 나오는 것처럼 뭐 2차, 3차 계속 칠 수 있겠느냐. 이미 대통령실에서 핵심 관계자 보도별로 더 칠 거다 얘기하는데 그 발언 때문에도 저는 아마 더 못할 거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남은 수사는 쌍방울 그다음에 백현동, 대장동 뭐 이런 건인데 이런 거 가지고 다시 치게 되면 결국 대통령실이 배후 조정해서 이재명 대표를 넣겠다는 그 의지가 확고하구나.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대장동이나 이건 한 1년 반 이상 수사해 왔는데도 겨우 이 정도예요. 수사 결과가. 근데 쌍방울이나 뭐 백현동이나 정자동은 지금 수사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이거를 그럼 뭐 1년 동안 해서 끌고 갈 건지 1년 동안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대장동 처음 나왔을 때도 많은 국민들이 뭐 5천억에 아이고 뭐 500억은 먹었을 거야 뭐 온갖 얘기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 나온 거 보면 배임 처음에 나왔던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국면은 맞는데 일단 요 국면을 지금 저 체포동의안 상황을 넘어가면 좀 민주당이 다른 이슈를 좀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적극 지지하는 층에서는 분괴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든 정권 타도 투쟁이든 퇴진 네. 투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역시 이제 정치는 현실이다 보니까 그렇죠.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 연결고리가 있고 뇌물을 먹었거나 아니면 정치적 이익을 봤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추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민주당으로서 입는 피해가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있죠. 맞아요. 자, 이거 그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지 이게 되게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예. 뭐 주변을 만나보면 이제 말씀처럼 갈리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말도 안 되는 수사다 하고 약간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아, 지겹다 이제 이 뉴스 그만 보고 싶다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은 마땅치는 않아요.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근데 어쨌든 저는 국민의힘이 이 전당대회 끝나면 이제 거기는 빠르게 이제 뭐 공천 문제라든지 정치 개혁 이슈로 갈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정치 개혁이라든지 정당 개혁이라든지 이걸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당대표가 된 것도 정당 개혁 좀 해라. 정당 혁신해라. 그다음에 정치제도 바꾸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 1년 정도 남은 과정에서는 이 이슈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선거구제 얘기든 공천 문제든. 근데 그런 거에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당원들도 이재명 대표가 됐는데 정당이 좀 당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확 바뀔 줄 알았는데 별 바뀐 게 없다. 이런 분도 있어요. 물론 당원 좀 만들고 거기서 소통하는 건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 초심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당대표 나올 때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정당 개혁, 정치 개혁 얘기한 걸. 그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저는 아마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도할 때. 단순히 지금 얘기는 선거구제를 중대국으로 선거구제 할 거냐 이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 제가 보기에 답이 없다고 봐요. 될 리도 없고. 누가 동의하겠어요? 그럼 할 수 있는 선에서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일단 당내 개혁을 먼저 해야 돼요. 당내 개혁을 하면 그 다음에 그 힘으로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정치 개혁, 제도 개혁 나갈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우리 당내의 어떤 시스템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는 항상 뭐 대의원제라든지 아니면 뭐 중앙위 뭐 컷오프 제도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선거인단 모집 대선에 대해 이런 문제 항상 얘기하는데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고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한동훈 장관 탄핵하자. 지금 네. 말도 안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대공세를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좀 치고 나가자.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당내에서 아직까지 좀 컨센서스 합의가 좀 덜 됩니까? 탄핵은 이제 두 가지 면이죠. 정치적인 면도 있지만 예. 어쨌든 법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 이상민 탄핵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예.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물론 이제 찾아보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떤 예. 거에 위반이 있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뭐 발언 잘못이라든지 예를 들어 수사에 지휘권 행사하는 것 같은 발언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직접 뭐 지휘했는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법적인 요건을 좀 갖춰야 돼요. 정치적인 판단만으로는 탄핵이라는 거는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 주장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거예요. 이런 네. 수사를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 근데 그 부당한 수사라고만은 안 되고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사건에 개입 못하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이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 개입을 했다라는 어떤 정황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법사위라든지 아니면 다른 통해서 받는다든지 이제 그런 게 좀 나오면 그건 법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라는 건 약간 추상적이에요.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뭐 생명권 보장이라든지 물론 그것도 되죠. 생명권 되지만 현행 법에 명확하게 반하는 어떤 근거들을 저는 좀 찾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근데 단순 정치만 놓고 보면은 이제 상대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폭력적으로 이제 정적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비례 원칙에 의해서 야당은 맞서 싸우는데 한동훈 장관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법률적 구성 요건에 약간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치 투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탄핵을 시키고 뭐 헌법재판소에 설사 부결날 각오하더라도 지금 이 정권 인정 못하겠다라고 국회 내에서는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싸울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변호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탄핵 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제보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아니면은 뭐 그런 뭐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토론을 한다든지 해서 분위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도 뭔가 이제 법률적인 것도 좀 갖춰야 된다. 정치적으로 저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대통령 사실 한동훈 장관이 핵심이 아니잖아요. 이게 대통령의 핵심이기 때문에 대통령까지도 당연히 뭐 그 선상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 여론도 중요하죠.
이상민 장관은 아시다시피 퇴진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물러나야 된다는 여론이 저는 기준은 어쨌든 과반 정도는 넘어야 그래도 정치적인 명분도 좀 갖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조금 시기를 좀 놓치거나 또는 정확하게 싸워야 될 타겟을 지목을 하지 못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여론이 좀 더 불리해진다 이런 것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히려 뭐 거리투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딱 타겟을 정해놓고 윤석열 정권과 전면전을 하겠다 이렇게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래요? 이제 이재명 시장 시절에 네. 복지 정책에 막 얘기했을 때 이제 박근혜 정부가 계속 반대하고 이러니까 이제 단식 투쟁하고 이랬잖아요. 물론 이제 당대표 대선도 나오고 당대표가 됐으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국회에서 지금 뭐 특검 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농성하고 있지만 그렇게 막 여론의 집중을 받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도자급에서 예전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검할 때도 보면 본인 혼자서 이제 단식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당에도 이제 원내대표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최고위원 중에 누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상징적으로 할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대표 순위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서 단식도 하고 뭐 그렇던 데서 하고 있지만 좀 이렇게 절박하지 않다 별로 예전처럼. 지금 다수당인데 예전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수당인데도 어쨌든 그렇게 했단 말이죠. 끝까지 그거를 주장하고. 근데 어쨌든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적인 이런 거 보자. 민주당이 지금 좀 전략상으로 전체적인 예를 들어 이 판을 어떻게 끌고 가서 뭘 하겠다라는 계획은 좀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지금도 김건희 특법 나오니까 이제 노란봉투법 뭐 정의당과의 공조를 통해서 그걸 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럼 차라리 그냥 그걸 딱 가고 이랬으면 정의당도 그냥 이렇게 따라오는 모색이 좋은데 좀 급하니까 그때 좀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 전략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전체 판에서 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전략이 네. 부재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전략 부재에 대한 책임 또는 이 전략 부재 상황을 좀 돌파할 수 있는 좀 선택지 같은 건 결국 당 대표가 만들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당대표가 만들어야죠. 원내대표는 네. 지금 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걸로 익히 많이 알려져 있고 네. 그 어느 누구도 모범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오히려 그런 상황을 지나치게 많이 고려해줘서 국민들 하여금 좀 피로감을 많이 높이고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네. 질문 드리면 혹시 네. 이제 뭐 당내 활동하시는데 불편하지 아니 않으십니까? 그건 예.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뭐 누구의 책임이냐? 물론 뭐 당 대표가 전부 딱 뭐 또 예를 들어서 당 대표가 나서서 막 이거 당신 뭐 단식합시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예. 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 상황이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약간 서로 약간 눈치 보고 지난번에 이제 뭐 그 촛불 집회에도 몇 분 갔다가 사실은 나중에 또 뭐 비판 나오니까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뭐 당 행사에는 이렇게 많이 갔는데 지난번에 이제 광화문 집회도 많이 나오곤 했는데 이걸 딱 주도 있게 누가 딱 이끌어 가면서 전체적인 판을 그리고 뭐 장애 집회면 장애 집회 그다음에 원내 그러니까 장애 집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죠. 장례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장례도 잘 안 되고 장애도 잘 안 되면 둘 다 잘 안 되는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지만 또 이 전체 분위기가 약간 민주당 전체 분위기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사불란하게 가거나 아니면 뭔가를 딱 반드시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다 생각이 조금 루즈하지 않나 이런. 저 오늘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진단인 것 같고요.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이 기대보다는 이거죠. 네. 실망이 좀 많은 이유가 바로 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맞아요. 도대체 그러면 누굴 보고 가라는 것이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야당이라도 2판 4판이든 그렇죠. 한판 붙어가지고 뭔가 국민들한테 좀 수권 능력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다 갇혀가지고 주눅 들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내부에 좀 분열상 같은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그다음에 언론 같은 데도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윤비어 청가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을 보면 더욱더 2판 4판의 자세로 한 판 좀 붙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아마도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그 억울함을 공감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저도 듭니다. 일정 부분 동의해요. 왜냐하면 소수 야당이 아니거든요. 예. 다수 야당이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고 실제로 또 거리에 나가면 집회 나가면 분들 알겠지만 국민들이 굉장히 반가워하거든요. 예, 예. 왜 이제 나왔냐? 예. 진작에 했어야 되나? 지난번에 예. 저 당에서 집회했을 때도 그 얘기가 많았어요. 진작에 나왔어야 된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답이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뭐 을지로였나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민생 현장에 많이 챙겼거든요. 그게 야당으로서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지역에서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밑으로 낮은 데로 어려운 데로 현장 속으로 가야 돼요. 지역구 의원들도. 그러니까 행사장에 가서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정 홍보 활동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어려운 분들 그 지역에서 진짜 힘든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뭐라도 챙겨줄 수 있는 목소리를 듣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방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당연한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따지고 물으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네. 뒤로는 들려 나오는 이야기. 네. 야, 윤석열 정권 이렇게 하면 다음 총선 폭망인데 그때 되면 민주당 이렇든 저렇든 169석이 아니라 더 이상 얻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간혹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들을 때 어떤 너무 생각이 한가한 생각이죠.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막 지금 우리는 다 뭐 검사 출신으로 공천할 거다 근데 그렇게 포장 안 하고 정치 혁신, 개혁, 기득권 개혁 그렇게 몰아갈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 뭐 새로운 사람들 하고 언론에서 계속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오면. 인적 쇄신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인적 쇄신을 하겠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은 완전히 기득권 뭐 386 아니면 이런 세력으로 몰아가겠죠. 예, 여기는 하나도 안 바뀐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예. 답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자율 예대 마진 이런 거 딱 바로 건들잖아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마일리지 건들고 이런 게 어찌 보면 국민들이 불만을 가진 거거든요. 네. 그런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요. 더 큰 것도 건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저는 대기업도 칠 수 있다고 봐요. 대기업 수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검찰이 항상 하던 거 생각을 해보세요. 힘센 사람 건드려서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왔어요. 전 정부 인사 공격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한다든지 아니면 대기업 뭐 비리 수사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뭔가 큰 뭐 것들을 팡 터뜨릴 수 있어요. 그런 걸 잘 해왔잖아요. 예전에. 근데 그랬을 때 확 분위기 넘어가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아유 저쪽이 어차피 못할 거니까 우린 가만히 있어도 돼라고 하는 순간 제가 보기에 완전히 이제 기득권 세력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몰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뭐 시민단체라든지 노조라든지 그런 거 항상 지금 건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과죠. 당 전체를 딱 직접 들어올 수 있죠. 당이 우리 민주당이 알고 봤더니 다 뭐 돈도 엉뚱한 데 쓰고 대선 때도 보니까 다 엉뚱한 데 써네.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의원 개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지금 말씀처럼 그건 정말 아니하고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시점에 대기업 수사도 하고 여야 가리지 않고 뇌물 사건 같은 그렇죠. 거 터지면은 수사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러면 그럼요. 뭔가 이제 정치 혁신 또는 뭐 부패와의 깨끗한 전쟁 정치, 그렇죠. 뭐 그런 그런 거 걸 몰아갈 수 강조해서 있죠. 가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여가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보면 천하람 후보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네네. 이렇든 저렇든 개혁하자, 개혁 보수의 기치를 그고 네. 새로운 좀 정치 시대의 주역이 되겠다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는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제대로 나서가지고 아니 통 크게 좀 외치고 당 대표하고 갈등이 있든 없든 윤석열 정부하고도 좀 싸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박용진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전당대회는 뭐 박주민 이런 분들이 세대 교체 세게 하자 아니면 뭐 97세대로 바꾸자는 얘기를 세게 못 하는 게 다 이제 386이나 뭐 친문 그룹들의 지지를 받아야 본인들이 컷오프 통과하고 그다음에 당대표에서 그나마 뭐 명함을 내밀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일단 이준석 대표가 한번 깼고 일단 이 제도도 중요해요. 국민의힘은 그냥 5대 5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100%지만 당원 예, 예. 컷오프가 당원 50, 여론조사 5였단 말이에요. 예, 그 전에는 예.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민주당은 중앙이라는 걸 거쳐야 되잖아요. 컷오프를. 예. 중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현직 의원이나 원외위원장, 자치단체장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느 정도 당내 기득권이죠. 근데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요거 문턱을 못 넘어요. 컷오프를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도도 일단 1번 있고 그다음에 물론 이준석, 천하람 이런 사람들도 뭐 정치를 오래 해왔겠지만 사실은 이제 뭔가를 받아서 아주 크게 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본인들이 뭐 의원 전략 공천을 받아가지고 배치를 타는 것도 아니고 원외에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당에 새롭게 영입되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전략 공천을 받아서 좋은 자리에서 그냥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공천 준 사람들한테와의 관계에 대해서 수직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본인들이 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97세대 분들도 저도 이렇게 겪어보면 일단은 386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약간 이제 후진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그 세대와 단절, 그때 뛰어넘어서 우리가 새롭게 뭘 만든다. 그거 제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이재명 네. 당대표 이런 분들이 예. 이제 대표직을 가지고 있을 때 예. 젊은 사람들 좀 발굴해가지고 뭐 대변인은 줄 수가 없지만 부대변인 제도, 네. 청년 대변인, 여성 그렇죠, 대변인 그렇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에 좀 정치 영입이 그렇죠. 되고 만들어야죠. 그리고 예비 정치인들을 양성해서 그렇죠. 국회의원으로 바로 가지 않더라도 그렇죠. 기초, 광역, 단체장 이렇게 좀 밀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좀 당내에서 좀 이제 뭐 기득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연륜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좀 섞여서 뭔가 생동감이 좀 넘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연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당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여유가 어딨나 이렇게 하기에는 국민의힘과 비교하면은 너무 좀 허약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97세대는 어느 정도 제가 봐도 저도 97세대인데 예, 거의 뭐 검증이 다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지금 이준석이나 천하람 80년대예요. 85년, 예. 86년생이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예, 저도 이제 그 상대방 당의 그 청년들 만나면 다음은 니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예. 지금은 뭐 어쨌든 탄압받지만 그 다음은 니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민주당 상황을 보면 97세대가 그런 지금 386도 제대로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대권 후보 된 적이 없거든요.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아이고 다음에 대선도 나가야 되고 다음에 서울시장도 해야 되고 다음에 당대표 해야 되고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정리하든지 해야지 그냥 우리 말이 좋아서 시스템 공천이지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그냥 당원 오 여론조사 오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하면 제가 보기에 현직에 있는 사람이 99% 거의 이겨요. 거의 100%다 이기죠. 네네. 시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전에는 대부분 방식이 그냥 뭐 다선 의원이 있던데 그냥 만약에 탈락시키면 인재 영입해서 이렇게 메꾸는 방식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되어 왔는데 그럼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 분들이 그럼 제대로 해왔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집회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집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전에 이제 민주당이나 시민사회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맨날 집회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가면 가고 오면 오고 이런 식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분들이 연대 사업이라든지 수평적이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나가서 잘 안 돼. 방송도 보면 아시잖아요. 방송도 나온 부분만 나오고 오히려 그쪽에서는 지금 말씀하는 그 보수 패널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본인들이 나가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에는 소위 말하는 스피커라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별로 없어. 네, 맞잖아요. 청년 정치 아니면 젊은 정치인들 중에 탁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잘. 맞습니다. 예, 그거는 언론 노출이 안 된다는 거고 그 사람들이 사실 나가도 별로 이 주목받는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약간 어찌 보면 그냥 원하고 대문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가 이제는 완전히 대중 정치라고 보거든요. 언론 이런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데 좀 나가야 돼요. 나가서 본인의 생각이 뭔지도 얘기해야 되고 본인의 살아온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보기에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평가를 할 텐데 그러니까 전화하고 문자하고 뭐 스팸 보내지 말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좀 적극 나와라. 나와서 좀 얘기도 하고 여기도 좀 나오고 그죠? 네. 나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 의원이라고 못 나올 일이 뭐가 있어요. 불러주면 나가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제가 현근택 변호사 뵐 때마다요. 네. 사실 이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3선 정도 가셔야 되는 그 정도는 그런 안 되는데. 연륜과 이제 네. 역량을 갖고 계신데 오히려 이제 뭐 다음 총선에 출마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네. 되길 바라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과제 또는 지금 풀어가는 방식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하게 어필해 가지고요. 뭔가 당을 좀 바꾸는 데 역할. 그래서 혹시라도 불이익이 찾아와서 네. 정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죠. 아니, 네. 뒤에 말씀해 주신 내용 들어보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서 칠 때 지더라도 제대로 좀 싸움이라도 좀 해보고 주저앉지 이게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것이어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현근택 변호사 말씀을 듣고 아 이런 길이 있구나 전혀 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답답한 것은 국회의원 개인이고 민주당의 조직 문화이지만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 않고 있어서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각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당 당원들 너무 실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는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의 어쨌든 구조 자체가 뭐 공천 과정이든 당 의사 결정이 과정이든 당원이 주인을 하지만 실제 당원 주인은 아니에요. 어쨌든 현재 뭐 지도부, 그러니까 굉장히 층층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관료화돼 있는 당직자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이 답답하고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나보면 뭐 누구 얘기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선거 때만 맨날 와서 도와달라 그러고 문자나 맨날 보내고 뭐 찬성 반대 표나 누르라 그러지. 내가 말을 하거나 뭐 의선을 전달을 하려 그러면 그거는 뭐 문자 폭탄이 되고 뭐 민원이 돼 버리고 이게 어찌 보면 일방적인 소통이죠.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당원들이 그냥 시의원, 도의원 공천 받기 위해서 300명, 500명 모아놓고 당원 있다가 투표할 때 투표하세요, 땡. 근데 지금 당원은 반 이상이 자기가 가입한 사람들이에요. 직접 온라인이나 아니면 직접. 근데 이분들은 당에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어해요. 근데 예전하고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예전에 당원 가입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제 대가를 바라거나 뭔가 내가 그래도 뭐 우리 일자리든 뭐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처럼 하는 사람인데 지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자발적으로. 그러면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목소리가 커질수록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니면 뭐 모집 당원해서 아니면 누구 밀어주기 위해서 한 당원들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전당대회든 아니면 뭐 공천 과정이든 이런 게 할 때 그래서 저는 당원들이 뭐 당사 앞에서 집회도 하고 지금 뭐 대의원제 폐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당원존에서도 막 얘기를 하거든요. 의원들한테도 막 얘기를 하고 그런 목소리는 큰 게 좋다. 왜냐면 이게 아니 세상에 가입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스스로 와서 가입하고 했으면 당연히 목소리를 내겠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지역구별로 해서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이해관계 다르거든요. 이 지역 이해관계, 이 지역 다르잖아요. 그러면 당원 전체를 물론 정당에서 관리를 하고 이러지만 많은 카페 활동이라든지 당원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발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데들이 되게 많아요. 스스로 움직이는 뭐 봉사단도 있고 뭐. 저는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가입하시라. 가입하시고 목소리를 내시라.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이는데요. 당원이 한 100명만 모이면 50명만 30명만 모여도 지역구에는 올 거예요. 네. 50명 모이면 옵니다. 100명 모이잖아요. 아마 옆에 지역구원도 올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행사할 때 그냥 동원이었거든요. 당원 여러분 오세요나 의원 잘했습니다. 의정 발표하고 박수 치고 끝. 그런 사람들은 돌아가서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냥 불러서 온 거니까 동원이니까. 근데 당원들이 스스로 모여서 뭔가를 하겠다. 우리 지역이 이렇다. 아니 이번에 보니까 이거 제대로 못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 할 때 모이면 그거는 사실은 파급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SNS 활동도 좋고 지금 뭐 집회 나가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시나든지 이런 분도 좋지만 모여야 된다. 온라인이든 카페든 자꾸 모여서 거기서 약간 새를 모으고 자꾸 또 오프라인 행사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전달이 되면 그거를 전달하고 그런 모임이 활성화된다. 옛날보다 제가 보기엔 예전보다 그런 그 카페 모임 활동 아니면은 오프라인 활동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많이 움직이는데 실제로 어떤 세력화는 잘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서 그 온라인상에서 모인 분들을 조금씩 조직하시고 그런 분들을 같이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은 결국 이제 당이 비록 역동성을 갖지 못하고 또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있는 이런 조직을 좀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당이 살아있음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끊기게 되면서 정말로 당은 이제 생명을 그렇죠. 잃게 된다. 네. 이제 그런 자발적 모임이 있으면 현근택 변호사는 당연하죠. 어디든 가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네. 가서 네. 당원들과 만나서 네. 당이 좀 더 건강해지는데 적극적인 역할과 당연하죠. 기여를 네, 좀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 하셨는데 시간 가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쨌든 승승장구 하시는 것 그리고 민주당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현근택 변호사를 통해서 민주당이 처해져 있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돌파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서 한국 정치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